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가 있는 저녁 변상욱입니다.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일정이 발표됐습니다. 단 국회가 추경안을 통과시킨다면 이런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이때까지 여야 합의 처리가 없으면 국민은 실망만 또 커집니다. 30일부터는 징검다리 연휴가 시작됩니다. 정치권은 또 합당 작업하고 지도부 꾸리고 비상대책위 꾸려서 당 정비도 해야 됩니다. 4월에 모든 것이 처리되길 바랍니다. 기대를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4월 24일 금요일 뉴스가 있는 저녁, 오늘 준비한 내용을 안기령 앵커가 소개합니다. 전해주시죠. 금요일에 준비된 소식 정리해드립니다. 청와대가 다음 달부터 모든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도록 준비하겠다며 구체적인 일정을 밝혔습니다.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돼야 실제 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야 정치권을 향해 이번 달 안에 추경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관련 소식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직원 강제추행 파문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대국민 사과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강제추행은 큰 문제인데다 사퇴 시점까지 조율한 의혹이 짙다며 공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총선 패배로 혼란에 빠진 미래통합당 지도부가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에게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아달라 요청했고 김 전 위원장도 이를 수락했습니다. 오는 28일 전국위원회의 최종 의결 절차가 남아있는데 당내 반발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 의결이 가능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정치권 핫이슈 전문가와 함께 분석합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명으로 하루 전보다 2명이 줄었고 사망자는 한 달여 만에 처음으로 1명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생활 방역으로의 전환에 대비해 세부 지침 초안을 마련했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소식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청와대가 다음 달 13일까지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되도록 준비하겠다며 국회에 오는 29일까지 추경안을 통과시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정부가 다음 달 11일부터 전 국민에 해당하는 1,900만 세대의 긴급 재난지원금을 신청받아 13일까지 지급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연금 수급자 등 270만 세대에 대해서는 다음 달 4일부터 먼저 현금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강 대변인은 이 같은 지급 계획은 국회가 오는 29일까지 2차 추경안을 통과시킨다는 스케줄에 맞춘 것이라며 추경안의 조속한 심의와 국회 통과를 요청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거돈 전 부산시장 제명 처리를 위한 회의 일정을 애초 오늘에서 다음 주 초로 미뤘습니다. 성원이 안 된다는 이유인데 안희정 전 충남지사 때와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오거돈 전 부산시장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피해자와 부산 시민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특히 민주당 정치인들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 반복되고 있어서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민주당은 오 전 시장을 제명하기 위한 윤리심판원 회의를 오는 27일에 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애초 기자회견 다음 날인 오늘 열기로 했는데 연기한 셈입니다. 휴가 중인 이해찬 대표를 대신해 당의 입장을 전했던 윤호중 사무총장은 신속하게 회의를 열고 제명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오늘 불가능하면 토요일 내일이라도 열어서 징계 결론을 내려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연기도 연기지만 배경 설명도 오락가락하는 상황입니다. 윤 사무총장은 회의 개최를 위한 성원이 안 됐다고 밝혔는데 윤리심판원 측은 회의 자체가 원래 27일이었다고 설명한 겁니다. 지난 2018년 안희정 전 충남지사 미투 사건 때와는 확연히 다릅니다. 당시 민주당 지도부는 관련 보도가 나온 뒤 2시간 만에 제명 결정을 내렸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오 전 시장 성추행 사실을 민주당 지도부가 조직적으로 숨겼는지 여전히 의심하고 있습니다. 총선 전에 사건이 알려졌다면 민주당 압승은 불가능했을 거라는 겁니다. 피해자의 인권마저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총선이 끝날 때까지 부산 시민, 나아가 우리 국민을 철저히 우롱한 것입니다. 사건이 알려지고 민주당은 신속한 제명 처리를 예고했습니다. 이후 실제 모습은 그렇지 못했는데 이는 총선 압승 이후 엄중함을 강조하던 민주당의 태도와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네, 계속해서 긴급재난지원금 등 정치권의 상황을 자세히 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YTN 라디오 뉴스 정면 승부의 진행자 이동영 작가 나와 계시고 오늘 처음 모신 스페셜 게스트가 있습니다. 요즘 시사평론가에 떠오르는 별입니다. 강성범 전이 아닙니다. 개그맨도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두 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 개그맨 하려고 그랬는데 전 아니죠. 아직 주업입니까? 어느 쪽이 주업입니까? 아, 전 정치평론가가 아니고요. 예. 그냥 혼자서 소일거리로 개인 방송을 시작했는데 그 일이 커지는 바람에 그렇게 알고 계시는데요. 그러면 잘못하는 거네. 예. 너무 잘하더라고. 아니에요. 저는 일반인들에 비해서 아는 게 많지 않아요. 그래요? 그리고 또 이동영 작가가 오늘 저기 같이 가자고 하길래 저 대기자님도 뵐 겸 해서 따라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잠깐 떠나셨을 때 대리로 대타 진행을 하셨죠. 예. 좀 불안했죠. 제가 휴가 갔을 때 예. 대타 진행을 했는데 그 게시판에 강성범이 낫다 이런 반응이 많아서 섭섭했습니다. 좀. 알겠습니다. 자, 뭐 아무튼 뭐 두 분과 재미나게 얘기를 하다 보면 뭐 한이 없을 것 같아서 뭐 본 주제로 들어가야겠을 것 같습니다. 청와대가 이제 긴급재난지원금의 구체적인 지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9일까지 좀 빨리 처리해달라, 추경안을 빨리 처리하라는 압박 이렇게 봐야겠죠. 예, 결국은 국회 동의가 있어야지만 이제 통과가 되는 문제이기 예. 때문에 이게 말 그대로 긴급 재난 지원 자금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긴급한 일인데 만약 29일 날 또 국회 통과가 되지 않으면 과연 이게 언제 될 것인가? 지금 국민들 다 힘들어하고 계시는데 예. 계속해서 미룰 수 있느냐? 그리고 그 미래통합당의 말 바꾸기 문제가 조금 불거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거 저희는 100% 다 지급하겠다 이야기를 했었는데 선거 끝나니까 다시 70% 이야기했고. 그 전에 또 원내대표가 이야기하기는 당정이 말이 앞뒤가 안 맞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주냐. 당정이 단연을 갖고 오면 우리가 협조해 주겠다. 그래서 당정이 단연을 갖고 오니까 다시 또 말을 바꿨단 말이죠. 그래서 과연 미래통합당이 선거 패배에 대한 반성과 자성을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지금 4번 연속 패했던 것에 대해서 왜 패했는지 지금 분석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예. 선거 끝나자마자 말을 바꿨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고 제가 긴급이라고 했었는데 우리 강성범 씨도 나와 계시지만 저 특히 프리랜서 같은 분들도 당장 행사 굉장히 취소 많이 됐지 않습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거리가 없어요. 이런 분들한테 빨리빨리 도움을 주셔야 되는 것이고 예. 그 만일 재원이 이제 나라에 돈이 없어서 부족하다. 빚을 내면 안 된다. 그 야당 주장이잖아요. 그래서 뭐 국유지책이지만 어떤 안 하나 왔지 않습니까? 나중에 30% 해당되시는 분들은 상위 소득 계층들은 이것을 세금으로 그리고 나중에 기부하는 걸 기부해서 나중에 세금으로 탕감해주는 이런 조건을 내걸었기 때문에 예. 저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거기에 동참하려고 봅니다. 당장 저 같은 경우에도 제 주변에 동참하겠다는 얘기가 많거든요. 일단 예. 해보자는 거죠. 그렇죠. 압박이라고 하는 거는 반대하는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저 반대하고 있는 거 맞잖아요. 뭐든 이렇게 반대로 얘기를 하니까. 근데 사람들은 이런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냥 여당이 그 수정안 해달라고 했으니까 마지막에 그거 예. 해주면 되지 않나 생각하겠지만 수정안 갖다 주면 예. 분명히 부실하다고 다시 해오라고 그럴 거요. 그래서 말- 끝이 없는 것 같아요. 통찰력이 확실히 있으세요. 예. 지방 예산이 왜 1조 늘어났냐? 지방 그런 건 저는 잘 자치단체장한테 다 모르겠습니다. 확인해 갖고 와라. 예. 동의 그러니까 분명히 받아와라. 가지고 오면 또 구실거리를 만들어가지고 시간 끌 거란 말이죠. 근데 예. 목적이 뭘까요? 이렇게 시간 끄는 이유가? 전 정말 이해가 안 돼요. 글쎄요, 선거에 져서 약간 그 울분 같은 것도 있으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원칙대로 하겠다. 이 얘기하면 또 뭐 그것도 명분이긴 합니다. 예, 근데 일단은 다들 힘드니까 금액을 국민들한테 지급하자. 이건 다 동의된 거지 않습니까? 여야가 모두 다. 그런데 어디까지 지급할 것인가? 소득 수준을 뭐 70% 잡고 50% 잡고 여기에 좀 이견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문제는 처음에 그 정부가 아는 70%를 잡는데 기준을 건강보험 안으로 하자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것도 문제가 되는 게 그걸 안을 잡아버리면 작년, 재작년 소득 기준이 되거든요. 근데 작년, 재작년에 돈 많이 버신 분이 올해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서 돈을 지급하는 건데 그것도 모순된 말이란 말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지급하더라도 논란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예. 일단 100%를 다 지급하는 게 맞는 거다. 예.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봐요. 말을 자꾸 바꾸는 거는 뭐 민주당도 사실 70이자 아니다 다 주자 뭐 말을 바꿨는데 누구 기준에서 누구를 위해서 말을 바꾸느냐 이제 이런 문제가 사실 어떻게 보면 또 국민들 입장에서는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좀 만약에 이게 사실이면 되게 충격일 텐데 원래 그 정치하시는 분들은 자기 부고 소식 빼놓고는 다 뉴스에 나오면 좋아하신다고 하잖아요. 예. 혹시 이번에 당선이 안 되시거나 또는 그 경선도 못 하셔가지고 다음 정치를 위한 포석으로 이렇게 자기가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게 좋아서 이러시는 건 아니겠죠. 그러시면 정말 큰일 날 일 하시는 거죠. 예. 아마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보수적인 입장에서는 기존의 틀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안에서 움직여야지 느닷없이 새로운 틀을 갖다가 바꾸는 것 자체를 보수이기 때문에 예. 뭐 싫어하시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예, 그런데 지금 저희가 계속 얘기합니다만 굉장히 긴급한 상태고 국가적 재난 상태지 않습니까? 예. 이럴 때는 좀 창조적 아이디어를 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기재부 공무원들이 반대하는 것은 그 창조적 아이디어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건데 너무나 긴급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좀 새로운 아이디어 뭘 갖고 와가지고 다시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자꾸 국가 부채 뭐 40% 넘기면 안 된다 많다고 하지만 OECD 국가에 비교할 때는 굉장히 낮습니다. 예. 미국은 100% 넘지 않습니까? 일본은 200%가 넘잖아요. 우리는 겨우 이제 40%인데 왜 이걸 안 된다고만 자꾸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너무 급한 상황이니까 국민들 특히 우리 직장 다니는 분들은 조금 덜하다 하더라도 그 소상공인들이나 프리랜서라든가 이런 비정규직 너무 힘들기 때문에 다 지급하고 그리고 그 후 사후 거는 사후에 한번 챙겨보자는 얘기죠. 좀 도와주십시오. 네. 자, 그리고 통합당은 다른 일로 바쁩니다. 비상대책위원장을 이제 드디어 김종인 전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으로 이제 내정을 했습니다. 자, 또 이 양반의 얘기는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좀 이렇게 약간 다릅니다. 한번 얘기를 직접 들어보고 다시 돌아오죠. 아니 정부가 100% 지급을 갖다 하겠다고 하는 거는 지금 여러 가지 우리나라의 경제 사정에서 우리 참 생계 위협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빨리 지급을 해야 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정부는 뭐 국회에서 뭐 저게 꼭 동의가 돼야지 된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미리 언제 얘기하잖아요. 대통령이 사실 긴급명령권만 발동하면은 내일이라도 당장 지급하면 그만인데 뭐 그거를 그렇게 골치 아프게 생각할 게 없잖아요. 국민들한테 어차피 지급할 거 빨리 지급해버려 이런 뜻으로 봐야 되나요? 다 아시면서 저러세요. 만약에 그냥 긴급 명령권이니까 그거 하면은 예. 가만히 있겠어요? 야당에서 독재가 시작됐다 벌써 그렇게 시작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거치려고 하는 건데요. 그런 비판도 아마 있겠죠. 대통령이 그 긴급명령권 발동하면 방금 강성훈 씨 얘기처럼 뭐 180석 줬더니 뭐 기고만장했다 이런 또 분석이 나올 수도 있겠죠. 예. 그리고 문제는 긴급명령권을 발동하면 나중에라도 국회 승인은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처음부터 국회 승인 받아서 하는 게 더 편하지 않습니까? 김종인 위원장이 방금 얘기했던 것이 빨리 지급해야 된다. 이건 뭐냐면 70%니 50%니 분류하면 그 분류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 또 분류 과정에 돈도 들어가거든요. 그럴 바에는 100% 지급하자는 얘기죠. 한편으로 또 생각해 보면 김종인 전 그 선대위원장이시죠? 예. 그분께서 지금 자꾸 말 바꾸시는 야당에 그분들 되게 싫어하는 걸 수도 있어요. 아마 그 비대위원장 되시면은 그분들 잘 못 보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야당 입지가 자꾸 좁아지는데 자꾸 이렇게 고집 피우지 마라. 아마 이런 뜻도 담겨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럴 수도 있고요. 예. 일단 김종인 비대위의 체제가 지금 거의 가는 걸로 보지 않습니까? 네. 근데 김종인 전 공동선도위원장이 자신이 수락하는 전권을 달라고 했단 말이죠. 전권. 예. 그 뭘 뜻하겠습니까? 결국은 비대위원장 체제로 가면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거 이거 예. 협조해 주겠다. 뭐 이렇게 들릴 수도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 사건으로 좀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거돈 전 시장에 대해서 이제 비판 여론이 높습니다. 깜짝 놀라 충격적인 사건이었는데 어떻게 이런 정치인, 고위 공직자의 성폭력이나 성희롱, 성추행 이런 것들이 여야를 막론하고 잊을만 하면 또 반복되고 고질적인 문제가 되어서 우리 앞에 등장을 하는가 한데 이 부분 먼저 안기령 앵커가 정리를 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여성 직원 강제 추행 사실을 인정하고 사퇴한 가운데 과거 회식 사진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회식 자리에서 보시는 것처럼 오 전 시장은 여직원들을 옆자리에 배치하면서 낮은 성인지 감수성이 도마 위에 올랐는데요. 이를 오늘자 신문의 만평에서도 다루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문구가 눈에 띄는데요. 다들 자신은 아닌 줄 알지. 정치권에서 성추문이 불거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우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2년 전 지방선거를 앞두고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미투 사건에 연루돼 중도 사퇴하고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비슷한 시기 민병두 의원 역시 현역 의원 최초로 미투 폭로가 나오며 이번 총선에서 결국 공천 배제됐습니다. 그런데 미래통합당 역시 성추문에서 자유롭지는 못합니다. 통합당의 전신인 새누리당 상임고문 박희태 전 국회의장은 지난 2014년 골프장 캐디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도 지난 2013년 미 대사관 여성 인턴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사퇴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은 오 전 시장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여야 가리지 않고 정치권 전반의 문제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만평에서 오른쪽에 있는 이 사람, 다들 자신은 아닌 줄 알지 이렇게 말했죠. 혹시 이 말에 찔리는 분들 있으신가요? 네,
아무튼 민주당은 이 사건이 터지자마자 바로 제명 처리해야겠다라고 해서 오늘 윤리위원회가 열린다고 했는데 이걸 또 월요일로 넘겼습니다. 이렇게 늦어지면은 글쎄요, 민주당한테는 오히려 좋을 게 없을 것 같은데 뭔가 좀 너무 느슨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절차적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민주당이 절차적 문제를 따진다면 비난 여론이 더 거셀 것 같고요. 당장에 그 오거돈 시장이 본인이 사과하고 물러난다고 했고 또 당 차원에서도 원내대표가 당을 대표해서 사과를 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빨리빨리 처리하는 게 당을 위해서 굉장히 도움이 된다. 왜냐하면 지금 미래통합당 측에서는 그 선거 전에 이미 민주당이 알고 있었던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런데 은폐 시도했던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시간을 끌면은 오히려 그 민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리할 수 있으니까 빨리 처리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 누구나 다 빨리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안 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예. 혹시 지금 오거돈 시장이 집에도 안 가고 어디에도 없고 연락이 안 된다는 얘기 들었거든요. 예. 그게 문제가 얽혀 있는 건 아닌가. 그 걱정도 좀 제가 걱정할 건 아니지만 예. 빨리 안 하면은 왜 누가 안 나오는 건지 무슨 이유로 안 나오는 건지 이런 것 좀 알려주시던지. 아무튼 본인의 서명을 한번 들어보려고 그랬는데 연락이 안 돼서 그것도 이유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글쎄요. 그 안희정 지사 때는 2시간 만에 제명했거든요. 네, 그리고 그건 지금 아니고. 당에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그 징계가 제명밖에 없습니다. 제명이죠. 근데 제명이라고 해서 이게 사법 처리 받는 것도 아니잖아요. 어차피 오거돈 시장은 정치적으로 사망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예. 근데 이걸 왜 시간 끌는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전 너무너무 서운한 게 예. 그 큰 도시의 시장께서 4월 초에 이랬다면서요. 그러면 그때면 총선도 바로 뒤에 있고 그리고 뭐 코로나니 뭐니 해가지고 부산시도 지금 시장님이 잘 안 보인다 뭐 그랬던 여론이 있었던 걸로 알고 예. 있어요. 그 시기에 그러셨다는 게 너무 충격이죠. 근데 이 참 부산은 부산 시민께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문정수 시장 뇌물수사 받아서 구속되고 안상영 시장은 금품수수 문제로 옥에서 불행한 최후를 마치시기도 했고 허남식 시장도 나중에 무죄가 나왔습니다만은 또 금품수수 조사받고 서병수 시장도 측근들 금품수수 때문에 또 문제가 되기도 했고 좀 시끄러워서 금품수수 했는데 이번엔 엉뚱한 게 터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참에 다시 한번 논의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게 몇 년 전에 이 얘기가 나오다가 이제 지금은 쑥 들어갔는데 방금 얘기하신 대로 모 정당이 후보를 내서 그 사람이 당선이 됐습니다. 근데 그 당선인이 뇌물이든 뭐 향응이든 성범죄든 어쨌든 직위가 박탈되면 다음 보궐 때는 그 정당에서 후보를 내지 말자. 이것을 그냥 국회의원 각 정당끼리 모여서 의논하는 게 아니고 법으로 정하자는 얘기죠. 예. 옛날 뭐 법으로 할 수 있거든 이인재법처럼 그렇게 하면 최소한 이런 것들은 조금 덜하지 않을까. 그리고 행정적 낭비가 좀 덜해지지 않을까. 그 부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그 당 이름 바꿔서 하면 어떻게? 당 이름 바꿔서. 지금 하도 이름을 많이 바꾸니까요. 예, 역시 우리가 못 보는 걸 좀 보시는 것 같아요. 근데 보시기에 예. 민주당 전체가 다 알고 있었는데 야 총선거는 치루해야지 그거 총선 전에 터지면 큰일 나다 이렇게 하면서 막았다고 보십니까? 상식적으로 보시기에 그냥 부산에서만 어떻게든 자기들끼리 처리해서 4월 총선을 넘기려고 했고 민주당은 몰랐다고 보십니까? 제 짧은 생각으로는 알았을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또 생각을 해보면요. 전 세계 어느 정당이 총선 직전에 이런 큰 문제가 터졌어요. 국민 여러분, 저희 당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터졌습니다. 저희를 심판해 주십시오. 이런 정당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쉽지 않을까요? 예. 글쎄요, 저 모르겠어요. 저는 뭐 제 나름대로 또 민주당에 아는 사람도 있고 해서 처음에 이 뉴스가 들었을 때 좀 알아봤더니 그 건강이 안 좋으신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민주당은 좀 모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나는 피해자분의 글에 모든 게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피해자분이 이제 자신의 입장을 썼지 않습니까? 근데 본인이 스스로 이야기를 하기를 자기는 정쟁에 휘말리기 싫다고 분명히 확실히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선거 뒤에 하기로 했다고 했기 때문에 피해자 이야기를 우리가 귀담아 듣는 게 옳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근데 이걸 가지고 그 뭐 진보 좌파가 다 그런다. 보수 우파는 더 그런다. 이렇게 싸울 필요는 전혀 없을 것 같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 양쪽이 다 잘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재발 방지를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논의해야지. 진보 좌파 니네는 다 그래. 아니 보수 우파 니네가 더 했잖아. 이런 식으로 싸울 필요는 전혀 없다고 보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미래통합당이 요구하는 국정조사는 좀 너무 많이 나가지 않았느냐. 이거 국정조사에서 뭐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피해자를 불러서 국정조사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은 민주당이 알았는데 왜 몰랐냐고 물어볼 겁니까? 이걸 국정조사 할 것은 이게 정쟁으로 가겠다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건 좀 우리가 지양해야 되지 않느냐. 새로운 21대 국회가 앞으로 열릴 텐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저도 생각되는 것은 도대체 공직사회에서 정치권에서 이런 추문이 계속되지 않도록 이제는 뭔가 제대로 된
구조적인 개혁 문제든 아니면 뭔가 문화를 갖다 혁신하는 문제든 방안을 내놓고 그걸 실천하는 모습을 국민한테 보여줘야 될 시점이 드디어 왔습니다. 여기서도 못 보여주면 이제 지금 정말 뭔가 좀 극단적인 대책을 좀 예.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이제 불러야 될 때가 왔습니다. 이 비상대책위원장직을 수락하셨다고 하는데 먼저 한현희 기자의 리포트를 한번 보시고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총선 뒤 일주일 동안 논의 끝에 결국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이 맡게 됐습니다. 오는 28일 열리는 전국위원회만 통과하면 됩니다. 내가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면 언제고 내가 그만둬버릴 거니까. 임기를 정확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뭐 때문에 임기가 꼭 그렇게 필요한 거야. 활동 기한을 제한하지 말라는 김 전 위원장의 요구에 따라 당헌 당규 개정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현재 당헌 당규상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는 오는 8월 31일 전에 개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규정을 삭제해 비대위 운영 기간을 자유롭게 하겠다는 겁니다. 합리적인 선에서 판단하시지 않겠습니까? 이게 지금 정치 집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는데 일방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집단이 아니잖아요. 사실상 무기한 전권을 주게 되는 김 전 위원장은 지난 총선 패배에 대한 근본적인 분석부터 착수할 계획입니다. 인적 쇄신은 세대 교체에서부터 출발할 공산이 큽니다. 이를 바탕으로 패배한 지역부터 조직 재정비를 진행하고 이 과정에서 무소속 당선자들의 복당과 미래한국당과의 합당 여부도 결론 지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코로나19 사태로 무너진 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는 정책 마련에 집중해 이번 총선에서 제대로 된 의지를 보여주지 못했다는 비판도 만회해야 합니다. 앞으로 펼쳐질 경제 회복의 국제전쟁에서 대한민국이 살아남아 승리하는 방법도 보여드릴 것입니다. 제1야당의 입장에서 정부를 안내해 옳은 길로 이끌어 가겠습니다. 갈 길이 바쁘지만 김종인 체제에 대한 당내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외부 인사 비대위가 능사가 아니라고 주장해온 조경태 최고위원은 비대위 기간과 권한을 명확히 하라고 공개 반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무리한 권한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당헌 당규의 절차에 따라 전당대회에 출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인 비대위가 추인되면 한나라당부터 시작해 최근 10년 사이 8번째 비대위가 들어서게 됩니다. 비대위가 출범하면 상황 수습과 동시에 당내 분란을 잠재우는 데 초반 체력을 쏟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한현입니다. 결과에 승복하고 떠나는 아름다운 뒷모습을 봤는데 전권을 받으면서 다시 돌아온다. 보시니까 어떤 느낌이 맨 처음에 탁 드십니까? 제자리 찾아가신 것 같아요. 제자리. 원래 그 보수 쪽에서 일 많이 하셨었고 군사정권 때부터 계속 이렇게 해오셨고 잠깐 한 번 민주당 쪽에 오셨던 거잖아요. 네. 근데 원로이신 만큼 다른 사람보다는 더 세게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덜 눈치 보고요. 덜 눈치 보고. 예. 예. 아무래도 내부에서 맡으면은 개파 간에 또 얽히고 뭐 우리 편이네 아니네 이러는 거니까 외부에서 강한 사람이 오는 것도 나름대로 뭐 설득력은 있어 보여요. 네, 그런데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로 들어가면 갈등과 논란의 불씨는 계속해서 살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김종인 비대위 체제를 결정한 게 지금 미래통합당 지도부거든요. 예. 근데 미래통합당 지도부는 다 낙선하고 조경태 의원 한 명만 당선됐어요. 최고위원 한 명이죠. 근데 그 딱 한 명 당선된 최고위원은 반대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낙선한 사람들이 다 찬성해서 이 안을 통과시켰거든요. 예. 그랬을 때 새로운 당선인들이 이걸 과연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이 문제가 하나 남아 있는 거고요. 그 전원위원회 가면 아마 거의 통과가 될 겁니다. 전원위원회에서 불발되는 경우는 없었으니까. 예. 그런데 불씨가 살아 있다고 하는 건 뭐냐면 정권을 달라 그러면서 무제한 임기를 얘기했습니다. 임기를 이야기하지 마라. 끝까지 하겠다 이 얘기거든요. 근데 비상대책위인데 말 그대로 비상해서 만드는 건데 임기를 언제까지 가겠다는 겁니까? 지금 일각에서 들리는 얘기는 내년 4월 보궐까지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럼 1년이거든요. 예. 1년 동안 비상대책위 운영하는 경우가 과연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미래통합당 전신과 합쳐서 1년에 한 번씩 비대위를 구성했어요. 그렇죠. 그것도 전부 다 외국 사람 불렀습니다. 그 9번 다 실패했다는 거, 7번 다 실패했다는 거잖아요. 과연 이거 또 불러서 과연 성공할 수 있겠느냐? 이거는 앞으로 그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어떤
안을 내놓고 혹은 결정을 하고 할 때마다 당에서는 분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 특히 새롭게 들어온 그 당선인자들하고는 당연히 그런 분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미래통합당이 세대교체가 시급하다 이야기하고 김종인 위원장도 세대교체를 해야겠다고 했는데 본인이 신세대가 아니잖아요. 누가 봐도. 지금 빅데이터 분석해 보면 인터넷에 김종인 치면은 다 뭐 노인, 할배 이런 부정적 그것도 나이 가지고 공격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를 과연 국민들이 세대교체 하려고 들어가셨구나 이해를 하겠느냐, 이런 부분에서 미래통합당의 앞날이 그렇게 밝지는 않아 보여요, 저는. 그래도 마음만은 젊고 개혁적이고 뭐 이렇다고 스스로는 자임하시는 것 같아요, 왠지. 근데 그 선거 과정에서 당 헷갈리시고 막 이런 부분 보면은 그 좀 걱정이 되기는 해요. 아무튼 근데 시기를 안 정해놓은 거는요, 그거 같습니다. 시기 정하면 말 안 들을 거잖아요. 그때까지만 버티자고. 그런 게 있죠. 지금까지 김종인 뭐 비대위원장이 민주당에서 그 굉장히 큰 카리스마를 발휘하면서 힘을 냈었던 것은 공천권이라는 막강한 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공천권이 없어, 이 당에서. 그러다 보니까 임기를 정해놓으면은 뭐 몇 달 안 당해놓고 당연히 흔들릴 거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은데, 우리가 손학규 대표나 서청원 의원이 이번에 비례대표 압번을 받았을 때 다들 우리 언론하고 인터넷에서 노욕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래서 손학규 대표 같은 경우는 제일 뒷번호로 빠지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김종인 대표가 여기 지금 들어와서 다시 전권을 갖는 무제한 임기제의 비대위원장을 한다고 했을 때 과연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국민들이. 그 생각 한번 해봐야겠죠. 근데 60년 된 그 이 나라에 그래도 집권 여당을 오래 한 당이 당내에 사람이 그렇게 없나 하는 생각도 가끔은 들긴 드는데, 아무튼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가 딱 보기에 성공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정말 어려움을 겪다가 결국 좀 흐지부지 될 것 같습니까? 흐지부지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왜냐하면 다들 지금 생각은 강하게 해주세요, 나만 빼고 막 이런 생각들을 하실 것 같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아까 이동영 작가도 얘기를 했지만 당내에서 지금 힘을 써야 되고 다른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묻힌단 말이죠, 주류한테. 이거 계속 갈 것 같아요. 정말 그 김종인 비대위원장한테 한 가지 바라는 거는 이 보수의 젊은 피, 그리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데 국민들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 위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좀 뿌리를 좀 강하게 받고 물러나 주시면 그 최고 큰일 하시는 거 아닐까. 근데 이게 뭐 기시감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 4년 전 민주당 비대위원장 맡았을 때 공천권을 쥐고 막강하게 휘둘렀지 않습니까? 그때는 일사불란하게 당이 또 움직였습니다. 김종인 위원장 말을 듣지 않으면 정말 나 컷오프 시킬까? 뭐 이런 생각 때문에. 그런데 선거 끝나고 자기 셀프 공천 논란이 있고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흐지부지 되고 또 스스로 물러나 버렸거든요. 그런 일이 반복될 수도 있겠다. 왜냐? 지금 미래통합당의 뭐 현직 의원 그리고 이제 당선인까지 여론조사 했을 때 6대 4쯤 나오거든요. 찬성이 6이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찬성이 6이라 그러면서 반대가 4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 반대 목소리가 적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가 그렇게 쉽게 앞길이 그렇게 쉬운 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이 자리에서 늘 얘기를 드립니다만은 건강한 제일 보수 야당이 빨리 자리를 잡고 거대해진 여당과 함께 국정을 서로 견제하면서 잘 이끌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오늘 이동영 작가 아침에 방송 끝나자마자 달려오셔가지고 고생하셨고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자주 좀 뵈십시다. 아유, 존경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당선인의 대전 선거사무소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황 당선인 측이 민주당 내 경선 과정에서 권리당원 명부를 불법으로 취득해 사용했다는 고발 사건이 있었는데 이 고발 사건에 대한 수사라고 밝혔습니다. 황 당선인은 검찰의 과잉 수사라며 반발했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검찰 수사관이 압수물이 담긴 파란색 상자를 들고 나옵니다. 대전지검이 황운하 대전 중구 국회의원 당선인 선거사무소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민주당 당내 경선을 앞두고 황 당선인 측이 당원 명부를 불법 취득해 지지를 호소하는 데 사용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7시간 동안의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서류와 컴퓨터 파일 등을 확보했습니다. 황 당선인은 당내 경선을 치렀던 상대방 후보 측에서 자신을 도와준 분들을 고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신은 피고발인 신분이 아니라며
검찰이 선거사무소까지 압수수색하면서 수사를 키우는 것은 과잉 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지금 진행되는 수사를 과잉 수사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검찰권 남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 대전시당도 중앙당이 권리당원 명부 발부를 금지해 명부 유출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저희 당의 시스템은 어떤 명부 자체가 문서로서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명부는 중앙당에서 그 교부라든가 그 열람의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앞서 고발인과 피고발인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미래통합당 대전시당은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사건과 관련해 재판을 받는 황 당선인이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에 대해 반성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상군입니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 성추행 사건의 피해자는 사건의 충격과 2차 피해 속에서 고소 여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직접 수사에 들어갈 수도 있지만 피해자의 진술이 없으면 진행이 어렵기 때문에 피해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종호 기자입니다. 피해자가 우선 바란 건 오거돈 전 시장의 사퇴와 일상이 유지되는 것이었습니다. 월급날과 휴가를 기다리면서 열심히 일하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평범, 보통이라는 말의 가치를 이제야 느낍니다. 하지만 기자회견으로 오 전 시장이 사퇴한 뒤에도 충격은 가시질 않았습니다. 각종 축투성 보도라든지 오보라든지 또는 피해자를 찾는 2차 가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편하실 수는 없는 상황이시고요. 심리적으로 많이 이제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경찰은 내사에 착수했지만 피해자는 아직 오 전 시장 고소를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피해자 지원단체는 마음이 너무 힘든 상황이라 시간이 지나야 피해자가 결정할 수 있을 거라 설명했습니다. 내사를 들어간다는 것도 피해자도 알고 계시고 저희도 알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는 이제 고민해서 준비를 해갈 생각입니다. 강제추행 같은 성범죄의 경우 지난 2013년에 친구제와 반의사 불벌죄 조항이 전면 폐지됐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하거나 가해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혀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경찰이 곧바로 수사에 들어가지 않은 건 피해자 진술이 중요한 성범죄 특성 때문입니다. 경찰은 일단 피해자 보호와 법률 지원, 사건 수사 등을 맡을 전담팀을 꾸려 피해자 측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 한 유튜브 채널이 제기한 오 전 시장의 다른 성추행 의혹도 내사 범위에 포함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성폭력, 성희롱 범죄를 언론이 취재 보도할 때 지켜야 할 가이드라인과 실천 요강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거돈 전 부산시장 성추행 사건과 관련한 언론 보도를 이걸 기준으로 해서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5분간 면담, 불필요한 신체 접촉, 경중에 관계없이 성추행 범죄 사실을 보도하는데 왜 경중에 관계없이 5분간 불필요한 접촉, 이런 표현이 제목에 들어가야만 하는 걸까요? 예. 언론은 성범죄가 약자를 대상으로 한 폭력이며 존엄성을 파괴하는 반인권적 범죄라는 관점으로 접근하라고 요강에는 되어 있습니다. 또 이런 기사 내용도 있습니다. 보십시오. 삼전 사기의 부산시장, 더 잘해보려 했는데 하며 울먹이기도. 이것은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에게 초점을 맞춰서 가해자의 성공 스토리까지 내건 보도입니다. 언론은 가해자 중심적인 성관념에 입각한 용어를 사용하지 말라고 권고 기준에는 되어 있습니다. 또 성추행 피해자의 나이와 직책을 공개해서 2차 피해를 확산시킨 기사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사과문을 실었습니다. 피해자의 신상을 유추할 수 있는 정보가 담겼다는 피해자의 의견을 수용해서 기사를 수정했습니다. 자기네가 자체적으로 반성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피해자께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주워 담을 수도 없고 이미 2차 피해는 커진 다음입니다. 언론은 성범죄를 보도할 때 피해자의 또 그 가족의 인권을 존중해서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가이드라인과 실천 요강을 읽으십시오. 현장에서 수시로 찾아보기 쉽도록 성폭력, 성희롱 사건 보도 간편 체크리스트까지 다 만들어 놨습니다. 가지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변상욱의 앵커 리포터였습니다.
선거는 끝났지만 음모론은 끊어지질 않습니다. 이번에는 이른바 유령 투표라는 게 나왔습니다. 일부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한 사람보다 투표 수가 더 많아서 이상하다는 겁니다. 예, 선거 조작의 흔적이 발견된 것인지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이 자리에 김대겸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투표한 사람보다 투표 용지 수가 더 많다. 그러면 이상하긴 이상한 거죠? 네, 우선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 연구소 측이 주장한 내용입니다. 예. 중앙선관위는 선거가 끝나면 이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 개표 결과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관위가 공개한 개표 결과에서 투표 조작의 결정적 증거를 발견했다고 주장한 겁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그 주장 내용을 들여다보면요. 예. 미래통합당 후보가 관내 사전투표에서 받은 표 가운데 25%를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옮기는 그 조작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드러난 흔적이라는 주장인 건데요. 우선 내용부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걸 보면 4표 중 1표를 옮기다 보면 숫자가 안 맞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투표가 하나가 늘어나는 겁니다. 실제 투표보다. 네, 이렇게 투표인 수보다 투표 용지 수가 더 많은 경우 그 구체적인 사례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지금 이제 화면에 나오고 있죠. 예, 빨간색으로 표시된 곳이 경기도 고양시청 선거구의 개표 결과입니다. 예. 예, 일산 3동 관내 사전투표 이 결과를 보시면 선거인 수는 5,000명으로 그리고 투표 수는 5,001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걸 쉽게 설명해 드리면은 일산 3동 사전투표소에서 고양시정에 있는 그 선거구 유권자 5,000명이 와서 투표를 했는데 나중에 개표를 해보니까 투표용지가 5,001표가 나왔다는 겁니다. 예, 뭐 100명이라고 생각을 해보면요. 사전 투표는 100명이 했는데 예. 표는 뭐 101표, 102표가 나왔다는 얘기잖아요. 예. 이번 선거에서 이런 곳이 많았습니까? 어땠습니까? 네, 우선 아까 전에 제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 개표 결과를 공개한다고 했죠. 거기에 예. 선거 통계 시스템이라는 곳에 이제 공개를 해놨는데요. 저희 취재진이 선거 통계 시스템에 들어가 전국에 있는 3,508개의 사전투표소를 하나하나 확인해 봤습니다. 예. 그랬더니 이런 유사한 사례가 37곳에서 발견됐습니다. 예, 우선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을 텐데요. 이거는 이제 21대 총선에서 투표인보다 투표수가 많았던 그 관내 사전투표소를 정리한 겁니다. 네. 이렇게 모두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모두 10곳에서 한 표씩 차이가 났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비례대표가 있는데요. 비례대표 같은 경우에는 모두 27곳에서 많게는 10표, 그리고 적게는 1표 이렇게 차이가 났습니다. 한 표에서 10표까지 차이가 났다. 예. 그러면 선관위는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을 합니까? 네, 우선 그래서 저희 취재진이 선관위 관계자에게 직접 전화를 해봤습니다. 우선 구체적인 사례를 두 가지 말씀드릴 텐데요. 경기 고양시정 일산 3동의 경우 선관위 해명은 이렇습니다. 우선 사전투표 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사전투표 때는 매번 투표용지를 이제 발급기에서 이렇게 발급을 해주잖아요. 뽑아서 주는 거죠. 예, 그렇죠. 이렇게 한 장씩 발급을 해주는데 이 기계에는 투표용지로 쓰이는 종이가 롤 형태로 말려 있습니다. 아마 보셨을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용지를 다 쓰게 되면 이 롤을 다 교체를 해야 되는데 이 교체 과정에서 투표용지 한 장이 더 나온 겁니다. 예. 이렇게 투표용지 한 장이 더 나왔으니까 이 당시 투표 관리관이 이 투표용지를 공개된 표라고 보고 이것을 투표함에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나중에 일산 3동에서는 투표인보다 투표용지가 한 장 더 많이 나오게 된 겁니다. 이 모든 과정은 투표록에 다 기록이 돼 있고요. 이제 당시 투표 과정을 참관했던 여야 관계자 모두 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관련한 선관위 관계자의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그 사전투표 그 롤 용지를 지금 다 소모가 돼서 그 교체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투표 용지가 지금 더 나온 거예요, 한 장이. 훼손된 거로 처리를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처리를 안 하시고 차이 나는 그 하나를 공개된 투표지 처리를 하신 다음에 그 함에 두신 것 때문에. 예, 대표적인 사례가 두 가지 있었다고 했는데요. 네. 하나는 이렇고 또 하나는 어떤 이유입니까? 예, 방금 설명드린 고양시정은 이제 투표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거였죠. 예. 근데 이제 광주 광역시 북구 앞 문화동 사전투표소의 경우에는 이제 개표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 지금 화면으로 이제 보이실 텐데요.
관내 사전투표는 빨간색으로 표시된 곳입니다. 선거인 수는 3,920명인데 역시 마찬가지로 투표용지 수는 3,921표가 나왔습니다. 또 한 표가 많네요. 예. 그래서 저희가 선관위 관계자에게 왜 그런지 물어봤는데 개표할 때는 투표함에 있는 투표용지를 모두 쏟고 나서 그거를 일일이 모은 다음에 이제 분류기에다 집어 넣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 문화동을 개표하기 전에 571동을 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571동에 있는 표 하나가 문화동 쪽으로 흘러갔습니다. 지금 이제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쏟아서 막 작업을 하고 하는데 그렇죠. 하나가 일로 건너갔군요. 예, 그렇죠. 그래서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571동 같은 경우에는 한 표가 부족하고 그리고 문화동은 한 표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에 관련한 광주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의 설명 들어보시겠습니다. 그 전에 깠던 그 동권은 관내 사전투표자 수가 한매가 적게 나왔어요. 동 간의 한매가 혼입이 될 가능성으로 지금 저희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대부분은 동간의 혼입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투표용지 이중 출력 때문이었고요. 그리고 또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충남 부여군 부여읍 사례인데요. 실수로 이제 한 노인 유권자가 실수로 투표용지를 떨어뜨린 다음에 이제 투표용지를 잃어버렸다고 이제 투표 관리관한테 간 겁니다. 다시 달라고 하나 더. 그러니까 재출력을 해줬겠죠. 그리고 나서 이 노인분은 이제 정상적으로 투표를 마쳤습니다. 그럼 한 표가 이미 들어갔겠죠. 그렇죠. 그런데 나중에 투표 사무원이 땅에 떨어진 표 하나를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모르고 그걸 한 표를 더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투표관리관이 그건 아까 전에 노인분이 잃어버린 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나서 이제 투표록에 다 기재를 했습니다. 그러면 뭐 하다 보니까 어떻게 실수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러면 딱 요 21대 총선만 이런 일이 있었냐 다른 선거 때도 있었냐 이제 이것도 따져봐야겠네요. 예, 그렇죠. 근데 저희가 이제 확인을 해봤더니 이번 선거에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과거에도 이런 오류가 있었던 사례가 발견이 됐습니다. 우선 20대 총선 지역구 투표에서 모두 8건의 사례가 발견이 됐고요. 그리고 7회 지방선거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에서는 13건이나 이런 오류가 있었습니다. 여당이 압승한 이번 선거에서만 이런 일이 있었던 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가로세로 연구소를 비롯한 일부 유튜버들은 지금도 이거를 투표 조작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투표인보다 투표수가 많은 사전투표소 몇 곳을 찾아낸 것 이외에 그 사람들은 어떤 증거도 지금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가 된 사전투표소 수는 전국 사전투표소의 1%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그럼 만약에 이 사람들의 주장대로 해킹으로 전체 시스템을 만약에 조작을 했다면 왜 극히 일부의 투표소에서만 저런 흔적이 나타나는지 그게 의문입니다. 또 광주와 전북 사전투표소에서도 이런 오류가 나타났는데 전체 시스템을 손댄 것이 아니라 만약에 선별적인 조작을 했다면 박빙 지역이 아닌 여당 후보가 압도적인 곳에서까지 왜 위험을 무릅썼는지 이 부분도 굉장히 의문입니다. 사전투표가 도입된 게 2014년인데요. 이후 총선에서 2번, 그리고 대선 1번, 지방선거 2번을 치렀는데 같은 오류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걸 보면 선관위가 관리부실로 비판받을 지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걸 선거 조작으로 모는 건 현재로선 무분별한 음모론일 뿐입니다. 뭔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다면은 선거 준비, 투개표 과정 그리고 집계해서 발표하는 시스템까지를 다 자기가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니까라고 생각을 하고 선관위 확인하거나 했으면 되는 건데 그 전에 다 이제 얘기를 해버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군요. 김재김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라임 자산운용 사태의 주범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과 또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이 붙잡힌 지 하루 만에 나란히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김 회장은 오늘 오전 경기 남부지방경찰청에 출석을 했는데요. 청와대 전 행정관에게 뇌물을 줬는지 피해자들에게 할 말이 없는지 등을 묻는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습니다. 경찰은 김 회장을 상대로 경기도에 있는 버스 회사인 수원역에게 회사 돈 161억 원을 빼돌린 경위와 범행을 저지르고 달아난
수원여객 전 직원의 행방 등을 추궁했습니다. 그리고 김 회장과 함께 붙잡힌 이 전 부사장도 오늘 오전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네. 라임 사태를 빚은 핵심 인물로 꼽히는 이 전 부사장과 김 회장은 각각 지난해 11월과 12월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도주했다가 어젯밤 서울 성북구에 있는 은신처에서 붙잡힌 겁니다. 예, 검찰은 이 전 부사장을 상대로 라임펀드의 환매 중단 경위를 조사하는 동시에 조만간 경찰에서 김 회장의 신병도 넘겨받아 정관계 로비 의혹도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희대의 금융사기 라임 자산운용 사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내 1위 헤지펀드였던 라임이 펀드 부실을 알리지 않고 상품을 무리하게 판매하다 환매 중단, 즉 투자금 회수 불가에 이른 사건입니다. 피해자는 4천여 명, 피해액은 1조 6천억 원입니다. 왜 이런 사태가 벌어졌을까요? 인물 관계도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의 키맨, 핵심 인물에는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이 있습니다. 공격적 투자로 고수익을 낸 것으로 알려졌지만 펀드 손실을 막기 위해 부실 자산 인수 등이 제기되면서 라임 사태 주범으로 꼽힙니다. 자, 이 전 부사장은 이 과정에서 기업 사냥꾼들과 손을 잡았다는 의혹을 받는데 전주, 즉 돈줄로 지목된 자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입니다. 업계에서는 일명 라임 살릴 회장님으로 불렸습니다. 자, 사건 인물 관계도에는 이 김 전 회장을 중심으로 해서 확장이 되는데요. 자신의 고향 친구인 금감원 출신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을 이 전 부사장에게 소개를 해줍니다. 김 전 행정관은 라임 사태 무마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인데 4,900만 원 규모 뇌물을 받고 금감원 조사 정보를 김 전 회장에게 누설했다는 혐의로 구속이 됐습니다. 여기에 이 전 부사장과 대신증권 선후배 사이인 장모 대신증권 전 바부센터장이 있는데 2천억 원이 넘는 사모펀드를 판매해서 라임 투자금을 집중적으로 끌어모았습니다. 자, 또 라임 자금 2,500억 원을 투자받아서 2천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받는 김모 메트로폴리탄 회장도 있습니다. 현재 해외로 도주해서 검찰이 추적 중입니다. 자, 증권사들도 얽혀 있는데요. 임모 신한금융투자 전 임원이 있습니다. 라임펀드 부실을 알면서도 수백억 원의 펀드를 판매해서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구속이 됐습니다. 자, 라임 사태는요. 금융사기의 종합판으로 불릴 정도로 의혹들이 보시는 것처럼 다양합니다. 펀드 수익률 돌려막기, 또 판매 사기와 기업 사냥, 부실 투자, 주가 조작과 횡령, 또 청와대 관계자 등 고위 공직자와 정치권 비호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키맨이 모두 검거된 만큼 관련 이 의혹들에 대해서 집중 수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뉴스가 있는 저녁 이현아였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건강 이상설과 관련해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CNN의 관련 보도는 부정확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부에서는 여전히 김 위원장 사망설까지 나오고 있지만 김 위원장이 원산에 체류하면서 정상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정은 건강 이상설과 관련해 CNN 보도가 부정확하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이틀 전 모른다는 답변에 비해 단정적이고 구체적입니다. 부정확하다는 말은 트럼프 대통령 자신은 정확한 정보를 알고 있음을 전제한다는 점에서 주목 대상입니다. 특히 CNN 보도가 과거 문서를 이용했다고 지목한 것은 미국 정보 당국이 해당 정보에 대한 분석과 판단 절차를 마무리했음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I think the report was incorrect. Let me just put it that way. I think the report was done by a network that was incorrect. I'm hearing they used old documents. CNN 보도를 전후해서 미국에서 뇌사 또는 중태라는 표현이 등장한 것을 보면 문제의 과거 문서는 지난 2014년 허위 정보로 드러난 이른바 김정은 뇌사설로 추정됩니다. 이와 관련해 김정은 위원장이 원산에 체류하고 있다는 국내 언론이나 일본 언론 보도는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원산 체류설은 지난 21일 김 위원장 중태설이 급속도로 확산하자 이를 막기 위해 우리 정부 관계자가 김 위원장이 정상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면서 노출한 민감한 정보 사항 가운데 일부입니다. 그렇지만 원산 체류 이후로 코로나19와 관련한 격리 차원이라는 일본 매체 보도는 근거가 모호한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 고위 간부들이 평양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정상적인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중국 고위 인사 언급이라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사실상 사망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21일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 관계자가 김 위원장이 위독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발언한 것과 충돌한다는 점에서 신빙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YTN 왕선택입니다. 그러면 한동대 국제지역학과의 박원근 교수와 함께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트럼프 대통령이 CNN에 대해서 맨 처음엔 그 보도 관련해서 나는 뭐 아는 게 없다 이 정도의 표현이었는데 잘못됐다라는 쪽으로 확실하게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뭐랄까요, 진위 검증을 아마 끝낸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들고요. 뭐 트럼프 대통령이 허위 보도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죠. 그런데 전반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그 발언 자체를 자꾸만 놓고 보다 보면은 우리가 또 많이 실수하게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미국에서 나온 거 방향성을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오브라이언 미국 안보보좌관이 얘기를 시작을 했고 기본적으로 미국의 입장은 잘 모른다라는 입장이고요. 이제 거기 한 발 나가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CNN을 공격을 하긴 했는데 잘 모른다. 그리고 더불어서 계속 며칠 전에 트럼프 대통령도 얘기하고 이번에도 똑같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김정은 위원장이 건강하길 바란다라는 얘기가 계속 붙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미국의 입장을 보면 뭐 지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유고나 뭐 중태나 그런 것은 아니고 그렇지만 어떠한 이유 때문에 뭔가 좀 휴식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또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읽을 수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건강하기를 바란다고 했는데요. 그럼 그 말은 어떤 뜻입니까? 그러니까 건강하길 바란다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뭔가 건강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CNN에 대해서는 제가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야 된다라는 게 뭐 너무 잘 알려진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CNN을 끝없이 계속 공격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발언이 나올 때도 계속 얘기 끝에 CNN 기자가 질문을 하니까 도대체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과 최근에 무슨 연락을 해본 적이 있냐 했더니 니네는 다 허위 보도기 때문에 더 이상 너희랑 얘기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제 끊어버렸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반적인 결을 읽는다면 뭐 심각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건강에는 약간의 이상은 있지 않은가 그런 뉘앙스는 지금 풍기고 있습니다. 건강했으면 좋겠다, 건강했으면 좋겠다 자꾸 뒤에다 붙이니까 뭐 그래도 조금은 하는 게 있나 하는 식으로. 근데 CNN을 공격하면서 그거 아주 올드 다큐멘트, 오래된 문서, 옛날 문서 가지고 지금 그렇게 쓰는 거야라고 하는데 뭐가 있었던 모양이죠, 그래도? 그렇습니다. 방금 전에 리포트에 왕 기자가 잘 지적을 한 것 같은데요. CNN에서 썼던 그 아마 첩보라고 하는 것들 결국 김정은 위원장의 그 문제는 가장 그 고의의 가장 또 뭐랄까요? 아주 극소수만 알고 있는 기밀이죠. 뭐 북한에서도 사실 한 5명 정도 내외로 그 김정은 위원장의 동선과 더군다나 건강 문제는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첩보에 대해서는 뭐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옛날 거다, 오래된 것이다, 적절치 않다. 이제 그것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읽느냐? 그러면 어떤 새로운 첩보를 트럼프 대통령이 갖고 있을 수 있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미국에서는 이 첩보를 통해서 지금 김정은 위원장의 상황을 파악을 하고 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한미가 공조를 해서 지금 정보를 같이 나누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아마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CNN의 보도에 근거한 첩보는 정확하지는 않은 것이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요. 첩보와 정보가 어떻게 다른 겁니까? 기본적으로 그 북한의 것들은 우리가 뭐 첩보라고 정보라고 둘 다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정보라는 것은 공개된 정보를 통해서 모을 수도 있고 첩보라는 것은 이제 공개된 것보다는 비공개 정보를 통해서 모을 수 있죠. 우리가 이게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게 특히 우리 정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비교적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김정은 위원장이 건강에 문제가 없다. 그리고 특히 지금 뭐 다 알려진 것처럼 원산에 가 있는 거고 정상적인 업무를 시행하고 있다. 그것이 바로 첩보와 정보를 둘 다 결합해서 얘기를 한 거거든요.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사실 우리나라의 그 북한에 대한 정보는 국가정보원이 통제를 하죠. 그러니까 국가정보원에서 여러 가지 정보와 첩보를 종합을 해서 그것을 이제 청와대에 보고를 하면 청와대에서 최종적인 결정을 하는데요. 이건 매우 민감한 문제입니다. 특히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과 신상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확인을 안 했던 것이 전통이고요. 뭐 꼭 북한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의 정상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럽죠. 두 번째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히 정확한 위치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첩보와 정보 능력이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 입장에서는 쉽게 선택할 것은 아니죠. 알겠습니다. 또 그래도 남북 지도자가 서로를 갖다가 위치까지 꿰고 있다는 걸 공개적으로 얘기하기도 좀 그러네요. 외교적으로는. 그런데 다른 건 몰라도
태양절에 그 행사는 갔어야 되는 거 아닌가? 모습을 드러내줘야 되는데 왜 거기를 안 갔을까? 그러니까 결국은 정말 뭐 심혈관계 심각하진 않더라도 좀 몸은 안 좋은가? 아니면 측근에 진짜 뭐 도쿄통신인가요? 도쿄신문에서 얘기한 것처럼 혹시 코로나19 때문에 누가 있어서 감염을 피하려고 또 떨어져 있나? 뭐 이제 이 정도 얘기는 나오는데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은 사실 4월 15일 오일, 김일성 생일 태양절에 김정은 위원장이 참배를 안 갔다라는 거에서 시작이 되거든요. 그 매우 중요한 행사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권력을 가진 후에 지금까지 한 번도 참배에 빠진 적은 없었고요. 아시다시피 북한의 전통성은 김일성 이하 이른바 백두혈통의 전통성이고 지금 북한에 코로나19 환자가 없다라고 북한이 정부 당국에서는 얘기는 하고는 있지만 전파됐을 것이라 생각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이 여러 가지 어렵죠. 또 경제 제재도 받고 있기 때문에 경제난도 겪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더더군다나 그렇다면 김정은 위원장이 정통성 확보와 또 내부 단속을 위해서라도 금수산 궁전에 참배를 갔어야 되는데 그냥 안 간 거. 그것에 대한 여전히 설명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그중에 하나가 지금 말씀하신 코로나19 문제도 얘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전에 있었던 최고인민회의가 있지 않았습니까? 북한 전역에서 687명이 모였습니다. 그렇다면은 혹시라도 이 코로나19가 이미 전파가 됐다면 그렇게 한 장소에 모였을 경우에 평양에서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원산으로 피해갔다.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온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한미 공군은 연합 공중 훈련을 실시했거든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혹시 북한과 관련이 있는 건 아닙니까? 글쎄요, 연합 공중 훈련, 특히 연합 훈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상당 기간 준비 기간이 필요하고요. 더군다나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미국과 한국도 이 전력을 운영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 당국의 국방부의 발표가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마 이건 연초에 결정이 됐을 겁니다. 작년 11월 달에 원래 하기로 했다가 한미가 합의해서 연기를 했죠. 근데 공중훈련 같은 경우에 연합 공중훈련 같은 경우는 매우 중요합니다. 연합 체제를 갖추려면은 해공군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것도 훈련이 중요하지만 특히 공군 같은 경우에는 연합 훈련을 안 할 경우에는 연합 체제 자체가 운영이 힘들거든요. 더불어서 뭐 아시다시피 북한이 올해 들어서만 그 발사체를 5번 발사를 했고 그러니까 더 이상 이런 훈련을 미룰 만한 그런 명분이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정대로 원래 계획된 훈련을 했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네, 내일이 뭐 북한의 인민혁명군 창건 기념일입니다. 또 우리로 치면 국군의 날인데 또 지난번처럼 혹시 지팡이를 짚고 나타나는 거 아닌가 다들 기다리기는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뭐 예상하기는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 주말 정도에 김정은 위원장이 건강에 문제가 없다면 이제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 정도 시간은 필요하거든요. 현지 지도를 가려면은 미리 사전에 좀 준비를 해야 되고 그리고 나서 북한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 날 방송이 되기 때문에 빠르면 오늘 아니면 내일이고 지금 말씀하신 광군절 지금 2월 달에 옮기긴 했습니다만 중요한 행사이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만약에 이번 주말까지 안 나타나면은 지금 이런 또 계속되는 우리가 일종의 여러 가지 추정들이 지금 되고 있는데 좀 길어질 가능성이 있죠. 예. 그리고 김대중 정부 시절에 국정상황실장을 지냈던 장성민 이사장이 있습니다. 지금 세계와 동북아 평화포럼의 이사장을 맡고 있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사실상 사망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이렇게 이야기한 배경이 뭐라고 보십니까? 뭐 그 이사장 얘기에 따르면은 그 중국 고위 관리로부터 얘기를 들었다 하는데 중국에서 공식 입장은 그 대외연락부라는 것은 중국 공산당과 북한 노동당을 연결하는 핵심 부서입니다. 거기서 확인을 하기는 김정은 위원장이 위독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다면은 지금 조금 전에 그 보도에서 나왔는데 그거랑 저도 서로 상치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만약에 중국이 아마 제일 정보를 갖고 있을 겁니다. 특히 북한과 중국과의 특수한 관계를 생각해서 혹시라도 김정은 위원장의 신상에 무슨 문제가 있다면 중국에서도 알려졌을 거고요. 근데 중국에서도 아마 시진핑 주석을 포함해서 한 5명 그 내외 정도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최고급 정보가 쉽게 그렇게 나가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아무튼 주변 국가들과 우리 당국의 분명한 어떤 발표를 기다리면서 너무 쉽게 부안해동할 수는 없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박원국 교수님 오늘 고맙습니다. 그동안 정말 거대 양당에 맞서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의원님. 먼저 당선되신 거 축하드립니다, 의원님. 이번에는 아쉬움도 좀 크실 것 같은데 앞으로의 부담감도 책임감도 크실 것 같은데요. 기쁨보다는 앞으로 해야 할 역할에 대한 고민이 아주 깊은 그런 결과인데요. 보통 국회에서 3선 의원이라고 한다면 국회 운영과 역할에 대한 큰 기대를 받게 되는데요. 국민의당의 세석 여건이라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대와 현실적인 여건 사이의 차이, 이 부분을 어떻게 극복해내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이 깊은 상황입니다. 미래통합당이라는 곳이 더불어민주당과 마찬가지로 진영의 정치를 하는 곳이고, 국민의당은 진영에 매몰되지 않고 상식과 합리적인 주장을 하는 실용 정치를 하자라는 그런 기본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통합의 가능성은 없습니다. 다만 안철수 대표가 야권 전체를 혁신하는 그러한 과제를 어떻게 수행해낼 수 있을까와 관련해서 조금 더 고민의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제도적인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를 하시지 않고 계십니다. 다만 주장하고 계시는 것은 윤석열이라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했다는 이유로 특정인을 계속 거명을 하고 계십니다. 결론적으로 최강욱 당선인께서는 국회에서 20대 동안 그렇게 치열하게 논의를 했고 국민들의 열망을 담은 검찰 개혁을 반대로 주장하고 계시는 그런 국민의당이 21대 총선을 임하면서 사실 당 체제를 정비하지 못한 상황에서 안철수 당대표와 후보들의 열심히 뛰는 모습으로만 총선을 준비를 하게 됐는데요. 총선이 끝나고 국민의당은 체제 정비의 시간을 가지고 작지만 효율적인 정당, 혁신의 모습을 저희들이 갖추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안철수 대표는 이번 21대 총선에서 드러난 국민들로부터의 신뢰를 얻는 방안에 대해서 역할을 하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난 여름의 조국 사태, 그 다음에 국회에서의 어떤 충돌, 그리고 총선까지 거치면서 사회가 너무 양당 체제로 갈라져서 서로 대립만 하고 있기 때문에 제3지대에서 나름대로 중도적인 입장을 잡아줄 사람들이 필요한데, 정의당과는 또 결이 다른 국민의당의 의원으로서 또 나름대로 사법개혁의 리더였던 그런 장점을 살려서 21대 국회에서도 권 의원이 좀 좋은 역할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네요. 예, 이어서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 9964님, 긴급재난지원금이 이제는 그냥 재난지원금이 되어버렸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해주셨습니다. 예, 그리고 일부 유튜브 채널에서 제기된 선거 조작 의혹에 대해서 2071님이 의견 주셨습니다. 제대로 알고 조작 운운해야지요. 무조건 문제 제기하는 방식은 고쳐야 합니다. 하셨습니다. 네. 9330님, 전국 곳곳에 바람이 강해서 산불 위험이 높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정부에서 경계도 내렸죠. 나들이 계획하신 분들 코로나와 불 모두 조심하십시오 해주셨습니다. 예, 그리고 정치권 소식 짚어볼 때 개그맨 강성범 씨 출연하셨잖아요. 여기에 유튜브에서 김나진 씨가 의견 주셨습니다. 눈치 안 보고 소신 있게 발언하는 게 마음에 드네요 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의 의견 소개해드렸고요. 오늘은 딕펑스의 비바 청춘 들려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왠지 좋은 데로 가는 기분이야. 어디라도 난 좋은 걸. 바람이 분다, 햇살은 부서진다. 공기가 참 좋다. 청춘은 또 빛난다.
날 돌